소장을 제출했어. 소장에는 아까 지금 청구치지 읽어보라고 그랬는데 248조라는 그 조문의 1조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제1편의 소송 절차라고 해서 248조가 어떤 애초에 스타트 단계인 소장의 제출이라는 조문이 등장을 해. 그래서 소장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 248조는. 서면으로 제출해. 공식적인 거야. 근데 구술로 한다든지 뭐 하는 뭐 소액 사건의 특례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소장이나 서면을 제출해. 그 다음에 249조에 그 소장에는 이런 것이 담겨야 된다고 필수적 기재사항이라는 그 조문이 있어. 그래서 249조 조문을 보면 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이라고 해서 당사자와 지금 1-5, 4, 옆번호 이런 부분 하고 있어. 1-4, 1-5. 그래서 당사자와 그 다음에 법정대리인 일단 놔두고 그 다음에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의 기재가 필요하다라고 249조의 1항에서 딱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249조 1항을 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이라고 하고, 필수적이란 말은 우리가 용어상 필수적 변론에서 한번 얘기했듯이 반드시라는 얘기야. 그럼 반드시는 뭐야? 소장의 서면을 통해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법원에 제출하는 첫 서면에 뭐가 담겨야 되겠느냐고 생각해봐. 그러면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의 핵심적인 내용을 담아라 라고 표현한 게 필수적 기재사항이야. 그럼 누가 누구에게 당사자를 써야 된다. 무엇을, 그 대상을 써야 된다. 그거가 갖춰야 될 필수적인 거라는 거지. 그 밖의 것은 뭐 여기서 요청하고 있지는 않아. 그냥 그거는 그 대신 반드시 들어가야 돼.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이거 없으면 어떻게 해? 시작을 못 하잖아. 그렇잖아? 그래서 그 누가 누구에게 해당하는 원고 피고를 반드시 써줘야 돼. 당사자로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해당하는 것을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으로서 기재해줘야 되는데, 청구 취지는 간단히 핵심적인 결론을 쓰는 거고, 용어상 청구 원인은 그것에 이르는 이유 같은 걸 쓰는 거야. 그렇지? 나 그런 용어 많이 잊어버리는데 두 갈식으로 쓰라는 거네.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 사례 문제도 법원은 그러니까 두 갈식으로, 원래의 사례 문제 같은 기존에 우리가 시험 볼 때는 이리저리 해서 마지막에 처음에 쟁점은 얘기하지만 이리저리 설명을 하고 마지막에 이리해서 해결을 내지 결론을 쓰는 건데, 여러분이 사법연수원에서 낸 문제는 결론을 쓰고 근거를 써라. 이런 식으로 질문이 던져지는 문제가 나와. 역시 마찬가지. 결론을 먼저 쓰고 하라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청구 원인이랄까 그 논리의 흐름을 보고 결론으로서 청구 취지가 나오는 거거든. 근데 소장 등의 청구 취지가 먼저 써야 되니까 청구 취지를 결론으로 써야 돼. 그럼 청구 취지를 어떻게 써야 되냐? 결론을. 뭐 이런 건 이제 계속 연습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청구 원인은 이제 그것에 이르는 어떤 이유나 원인, 과정 이런 거를 쓰는데, 이것도 사실은 여러분이 요건 사실만 핵심적으로 딱 쓰면 되는데, 이제 거기서 막 저번 때 얘기했듯이 돈 빌려주게 됐다든지 했을 때, 또는 뭐 그래서 대응 반환 청구를 했을 때, 또는 뭐 점유취득 시효를 어떤 인정받아서 소유권을 취득하고 싶을 때 어떤 요건을 추정해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쓰잘데없는 거 막 쓰긴 쓰지. 돈 빌려줬는데 돈 빌려준 사실 안 쓰고 돈 빌리는 과정이라든지 돈 빌려간 목적 이런 것만 딱 쓰고 끝나버리면 이거 해결해 줄 수가 없다지. 근데 당사자는 얘가 이리저리 해서 돈 빌려가게 됐다. 뭐 얘가 뭐 궁핍하고 아니면 뭐를 사겠다고 해서 당장 돈 좀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다. 이런 게 필요할 수는 있어. 왜냐면 이 돈 빌려가는 과정을 다투게 된다면 그게 주요 사실로서 요건 사실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직접적인 돈 빌려간 사실하고의 직접적인 사실은 아니지만 간접 사실이라는 용어를 써. 요건 사실이라는 면에서 주요 사실 말고 대칭되는 간접 사실, 이런 용어를 써. 주요 사실은 저번 때 집을 만들 때 기둥으로 올라가는 이것이 요건 사실, 또는 주요 사실, 완전 똑같은 개념은 아닌데 주요 사실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입장에서는 직접 사실이라고 그래. 그 권리를 뒷받침해주는 직접적인 사실이야. 그럼 직접에 대칭되는 간접은 뭐야? 그 권리, 대여금에 대한 요건 사실은 아니지만 돈 빌려갔음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정황적으로 얘기해주는. 그러니까 돈 빌려주는 목적이나 막 그때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이런 상황을 쓰게 되는 이것은 돈 빌려준 차용증이라는 이런 증거가 명백히 없을 때는 어떻게 이 사람은 돈 너가 빌려간 거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너가 그때 형편이 어려워서 뭘 산다고 그러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지? 확실하게
차용증 딱 받고 빌려줬으면 차용증 너 도장 있지 않냐? 돈 빌린다고 이 날짜에 했지 않느냐라고 끝나도 돼 사실은. 그런데 그런 게 명백하게 없으면 뭔가 정황을 설명하게 되는 거야. 그런 정황을. 너가 그때 뭔가 궁피 보고 뭔가 사고 싶었는데 또는 뭐가 배고팠는데 뭐 이런 얘기를 쓰는 건데 그것만 쓰면 안 되는데 그게 필요한 경우도 있다는 거지. 그랬을 때 그런 거를 뭐라고 그래? 간접사실이라고 그래. 직접 요건사실은 아니지만 그 권리 같은 것을 자기가 인정받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한 간접적인 사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주요 사실, 요건 사실과 간접 사실이 어우러져서 이제 주장을 펼치는데 하여튼 그 권리를 인정받는 것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요건인 요건 사실이 제대로 주장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우리가 확정해서 너한테 그런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걸 염두에 두는데 일반적인 시민의 소송에서는 뭐 이 주객이 전도되고 억울함을 하소연하다 보니까 뭐 상대방 비난성에 뭐 돈 빌려가는 과정이나 계기 이런 것만 본격적으로 얘기하다 끝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거기에 변호사의 경우는 그러지 않는데 하여튼 그런 예를 조금 내가 약간 웃기게 얘기를 한 것이지. 이해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소장에 필수적 기재사항을 써야 돼요. 그래서 뭐 기재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건 지금 잠깐 보여주는데 여러분이 이제 2학년 되면 기록형도 하고 무슨 민사법 종합도 하고 여러 가지 민사 모의 재판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과정이 있어요. 여기서 그냥 이 형태만 어떤 거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이 기재되면 이제 그 다음에 12면에 가서 1-7에 가서 보면 그런 필수적 기재사항 말고 청구 취지, 청구 원인까지의 필수적 기재사항 말고 임의적 기재사항이라고 해서 임의로 자기가 임의로 기재하는 것까지 막는 건 아니다. 그렇지만 필수적 기재사항은 반드시 그런 필수적 기재사항이 없으면 뒤에 가서 어떻게 되냐면 소장 보정명령이 내려져요. 1-11로 가면 그런 필수적인 것은 반드시 기재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접수돼서 재판부가 배정돼서 그 재판장이 그걸 체킹해서 물론 그것도 역시 법원 사무관 등이 하는 것이 1차적으로 하는데 하여튼 최종적으로 재판장이 이거 미스 났다. 그래서 그 필수적이라고 우리가 법에 딱 못 박아놓은 게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인지처분까지도 법원이 돈 받는 거는 그래도 확실히 미리 챙겨요. 그래서 인지처분까지 챙기면서 만약 거기서 미스가 나오면 만약 당사자가 미성년자 등이라면 아까 당사자 다음에 법정 대리인을 내가 잠시 유보해뒀는데 당사자 넓은 의미의 당사자인데 당사자가 제한 능력자라면 법정 대리인이 등장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민법에서의 제한 능력자가 독자적으로 유효하게 법률 행위를 할 수 없듯이 소송법에서도 그 법률 행위에 대칭되는 소송 행위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런 소장을 제출하고 소송을 펼쳐나가는 소송 행위에 있어서 제한 능력자는 직접 하더라도 이게 유효하지 못해요. 그럼 누가 등장해야 되느냐? 그 법정 대리인이 등장해서 이런 소송 행위를 펼쳐줘야 되니까 만약에 당사자가 제한 능력자, 즉 미성년자 같은 제한 능력자라면 뭐까지가 반드시 기재돼야 되냐면 그 사람을 대신해서 소송 행위를 해야 될 사람이 반드시 나타나야 돼요. 왜냐하면 그 미성년자 등의 제한 능력자는 소송 행위를 유효하게 펼칠 수 없기 때문에 그 당사자를 대신해 줄 사람까지가 나타나야 당사자가 제대로 채워진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 다음에 법정 대리인의 기재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이고 그래서 주체로서 당사자 또는 당사자 플러스 법정 대리인이 나타나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 그다음에 객체에 대한 대상에 대한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이 나타나서 이러한 필수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됐는지 플러스 뭐 기재하고 임의적 기재사항은 마음대로 더 적는 것까지는 막지는 않으니까 기재해서 나타난 소장에 대해서 사건이 배당됐는데 1-9에 가서 보면 재판장 등이 이 소장을 심사하는데 심사에 대해서 있어서 대상은 1-10에 가서 보면 필수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적혀 있는지와 1-10 옆번호 보면 소장의 인지가 제대로 첩부되어 있는지 이 두 가지를 심사를 해서 이게 미비하면 그 다음 항목으로 가서 보정명령이 발하여진다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지금 명령, 결정, 재판의 종류에는 미리 조금 얘기해 놓고 한다면 재판이라고 법원의 판단 내지는 이런 내용 속에는 판결이 있고 우리가 재판이라고 일반적으로 말해도 틀리진 않는데 정확히 말하면 재판 속에는 꼭 판결만 있는 건 아니고 결정이라든지 명령으로 판단을 내비치는 요 재판의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경우는 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변론을 거쳐야 된다고 계속 강조를 하잖아요. 근데 결정이나 명령은 그런 게 아니고 판단은 내비치는 거지만 판결하고는 다른 어떤 재판의 종류인데 소장 보정명령 같은 것은 이건 판결로 하는 게 아니라 보정
명령이란 말이 붙어요. 명령. 그래서 보정하라라고 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을 명령으로서 내비치는 거죠. 그래서 재판의 종류에는 명령, 결정, 판결이 있다라고 일단 기본 이해를 하고요. 소장 보정 명령이 내려지면 그것에 따라서 보정을 하면 돼요. 근데 이 보정에 응하지 않으면 소장을 할 수 없이 각하할 수밖에 없어요. 법원이 더 이상 진행을 못해요. 1-12 역번에 나오는데 일단 프로세싱인 민사소송은 이렇게 절차가 진행되는 메커니즘에서 일단 알아둘 것은 절차 진행에서 뭐가 문제가 생기면 그대로 돌려보내지는 않고 약간 시정할 기회를 준다라고 이해하면 돼요. 그 시정할 기회를 주는 게 예컨대 소장에서 좀 미비한 게 있으면 보정이라는 형태로 시정할 기회를 주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정 안 해오면 못하면 안 해오면 그러면 할 수 없이 그 단계에서 마감을 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마감하고 막 대물리는 이런 과정에서 절차니까 기회는 준다. 그런 것이 보정 뭐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데 예컨대 소장의 흠결에 대해서는 보정을 명하고 그 명한 대로 이행이 되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건데 이 단계에서 더 못 간다면 소장을 그대로 이제 각하한다라는 거예요. 소장이 각하돼요. 그러면 우리가 소송이 제기되면 크게 3단계의 과정의 심사를 받는다고 이해하면 돼요. 소송이 제기되면 소장이 제기되면 지금 단계인 소장 자체를 심사를 해요. 소장 자체. 대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필수적 기재사항과 인지처부가 제대로 금액적으로 붙였는지 인지처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단계에 있어서 애초부터 문안이 통과될 수도 있고 보정에 의해서 보정돼서 통과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게 안 되면 이 단계에서 소장이 각하된다. 각하, 명령으로. 그럼 각하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여러분이 또 입에서 엉겹기를 이제 요새 뭐 법을 이제 배우기 시작했으니까 부적법 각하 뭐 이런 말에서 각하 붙는데 요거는 소장 자체가 대물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톱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각하예요. 여기서는 명령이라고 그래요. 요건 소장 자체의 단계예요. 그런데 요거를 통과하면 소장을 통과하면 또 뭐가 2단계를 상정할 수 있냐면 여기를 통과했다면 이 소송에 있어서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었는지가 심사, 심리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고의 권리가 인정되는지에 대해서 본안에 대한 심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계가 소장 자체의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소송 요건을 심리하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본안, 원고의 그 청구한 권리 그 자체에 그게 사실은 제일 핵심적인 거죠. 그 돈 받을 권리가 있는지 그의 핵심적인 이것에 대한 심리를 하는데 지금은 첫 단계에서 소장 자체의 적식 여부가 심사돼서 여기를 통과하지 못하면 소장이 그대로 각하되는데 소장이 접수된 상태에서는 명령으로 각하하는데 이 소장을 송달하고 나서 뭔가 흠 때문에 거기서 이제 각하를 하려면 그때는 명령으로 안 하고 판결로 한다라는 게 여기 조금 쓰여 있어요. 1-12에 보면 1-12 밑에서 한 6째 줄 보면 소장을 각하할 수 있는 시기는 소장 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까지 시점이 한정된다고 보아야 된다. 뭐 학설의 대립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봐요. 그 다음 단계에서는 사실은 정상적이라면 통과했으면 이제 이 본격적인 이제 싸움에 대한 심리가 되는데 그 다음 단계에서 소장 부분이 송달된 소장 부분이 소장의 심사 결과 흠이 있으면 송달되지도 못한 채 각하돼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뭔가 때문에 통과를 막 하다가 소장이 부분이 송달된 다음 단계에서 각하시킬 때는 이때는 명령으로 하면 안 되고 판결로 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럼 그런 상황이 어떻게 나오느냐? 실제 상황은 없고 거기에 보면 내가 신문기사 하나 황당한 사건을 써놨는데 그 크리스티나가 뭔가 15면의 사건 하나 보세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크리스티 경매회사에 한국 어떤 사람이 뭔가 자기가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것을 얼마 정도 되냐고 보냈는데 뭔가 거기서 어처구니 없는지 뭐 이렇게 처리를 제대로 안 하니까 이 사람이 15면의 제일 밑에 소장의 흠과 소각과 판결을 얘 보세요. 그래서 처음에 소송을 1,000원짜리 얼마예요? 손해 금액이 자기가 10원 손해받았다고 이 사람이 냈어요. 좀 소송을 희화시키나 10원짜리 소송을 냈어요. 잘 보세요. 오른쪽 밑에. 10원짜리 소송 내도 인지는 얼마인지 알아요? 10원에 얼마보다 더
작아야 될 것 같은데 이게 1,000원 단위, 100원 단위로 이렇게 계산이 되고 밑에는 다 1,000원부터 시작하니까 여기 보니까 1,000원짜리 인지를 붙인 게 최하 인지예요. 아무리 사건이 10원짜리라도 최하 인지는 1,000원짜리 붙이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했는데 소장 부분이 그때는 근결이 없어요. 10원짜리 청구니까 참 웃음밖에 안 나오지만 어처구니 없지만 10원짜리 청구에 대한 인지 1,000원을 제대로 붙여서 2번 송달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0원짜리 소송을 갑자기 소송 청구 금액을 얼마로 붙였어요. 손해가 얼마로 바꿨어요. 잘 봤는데 거짓말 아니야. 이게 뭐예요. 한국 돈으로 125조 2,800억 원으로 그 무슨 그 계산돼요? 125억 뭐 하면 이렇게 소장이 들어가면 인지가 그것에 따라 어마어마하게 가겠죠. 그 단계에서 소장 보정을 해줘야죠, 인지를. 근데 안 했다, 뭐 이런 황당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요 단계는 어떻게 한다? 명령으로 각하하지 못하고 이제 판결로 각하한다라는 게 그냥 평면적인 얘기인데 이 사건을 보면 그런 상황이 나온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지금 그 단계에서 갑자기 인지가 모자라도 한참 모자라죠. 처음에는 10원짜리 청구에 1,000원짜리 인지 잘 붙였고 거기서는 문제가 안 터졌는데 그 소장 부분이 송달되자마자 갑자기 막 100, 몇억? 뭐 이런 소송으로 바뀌니까 그것에 따른 인지를 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진짜 그 인지만 놔줘도 나는 행복하게 살 것 같은데 인지값만 해도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 정도는. 근데 이 사람 거의 무대뽀로 이렇게 했는데 인지 첩보 안 했겠죠. 추가로. 그러면 이때는 각하를 소장으로 하는데 뭘로 한다? 판결로 한다. 이 특이한 진짜 황당한 사건에서 나온 거죠. 가학관들 이 책 보세요. 신문기사 나오는 거 되게 황당한 거 많은데 그렇잖아요. 이해돼요? 왜 판결로 해야 된다. 그렇지만 그건 특이한 경우고 일반적으로는 어디서 심사돼서 각하되겠죠. 소장 송달하기 전에 심사가 되는 게 일반적이겠죠. 지금처럼 특이한 경우가 나오긴 했지만 그래서 그때는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한다. 이해되겠죠? 그래서 소장 각하. 그래서 여기 단계에서 각하될 수 있는데 여기에 통과되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서 소장 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되고 그 다음에 피고는 30일 이내에 저번 시간 얘기처럼 답변서를 내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계속 진행돼요. 막 지금 뭐 9월달 시작하면서 별로 지금 실감은 안 나죠. 벌써 2주째가 되고 또 다다음 주 되면 추석이라 막 쉬고 막 이러는데 이거 지금 뭐 한 학기 내내 10페이지였다 끝날 건가? 10페이지 한 개 다 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지금 막 뒤 얘기를 막 하니까 지금 2페이지, 1페이지 나가는데 막 이렇게 해서 나가는 거예요. 지금 처음이니까 이렇게 저렇게 지금 나가는 거야, 나가는데 절차니까 조금 뒤죽박죽되는 얘기 등이 막 등장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업 중에 질문을 하고 또 이렇게 질의응답을 하면서 이해도가 높아지는 거야. 그래서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졸려. 그치? 그 다음에 하나 고칠 게 있어. 각주 7번. 소장 부분 송달하기 위해서 그 송달하기 위한 비용까지를 예납을 해야 되는데 각주 7에 그게 우편료가 오르면서 여기 8월 달에 이 책 내고 나서 올랐어. 그 4,000원에서 10회분 정도 20회분 막 내야 되는데 그 1회분이 지금 우편료가 4,500원으로 지금 송달 책정됐는데 4,700원으로 8월 달부터 올랐어. 4,000. 중요한 거 아니야. 뭐 거기 접수할 때 소장 접수할 때 이것까지 다 예납해서 내야 되는데 예를 들어 한 사건의 토탈 진행될 송달이 대략으로 계산해서 합의 사건이면 몇 회? 20회분? 어떻게 되냐면 단독 합의는 15회분이네. 15회분을 내야 되고 나중에 다 안 쓰면 돌려줘. 나중에 그렇지만 계략적으로 지금 그런 정도 필요하다고 해서 15인분을 내게 하는데 그 1회분이 4,500원에서 8월 1일부터 이 우편료가 오르면서 여기도 같이 올랐어. 이건 등기 우편 비슷하게 보내는 건데 송달은 나중에 가서 배우지만 꼭 그런 개념은 아니야. 약간 그런 류의 개념으로 뭐 우편으로 간다는 느낌이지만 그래서 일반 우편보다는 비싼 거야. 등기 우편보다 비싼데 그게 오르면서 여기도 하여튼 송달료도 지금 1회분이 4,700원으로 올라갔으니까 그 책 하고 나서 바뀌었으니까 그것까지 중요한 건 아닌데 하여튼 그래도 바뀌었으니까 바뀐 거 가르쳐 주는 거야. 이런 바뀐 거 내용 등이나 새로운 판례 여기에 있는 것은 내 유스티치아 들어가면 계속 업데이트 되는 게 있으니까 적절하게 여러분이 보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여기까지 수고했어요.